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1,000만 명의 꿈이 모이고 1,000만 개의 욕망이 부딪히는 도시. 한강의 다리들은 밤하늘을 수놓은 보석처럼 빛나고 강남의 마천루들은 그 자체로 성공의 상징처럼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불빛 뒤에는 그 빛에 가려진 짙은 어둠이 존재합니다. 여기 그 빛을 쫓아 가장 먼 곳에서 온 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민준, 23살. 그의 고향은 땅끝 마을, 해남입니다. 서울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인 조용하고 평화로운 어촌 마을이죠. 민준이 낡은 배낭 하나와 단돈 50만 원을 들고 이 거대한 도시에 발을 디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무이 걱정 마소. 내 꼭 돈 벌어서 어무이 수술비 갖고 올게. 서울 가서 금방 성공할게요. 홀로 그를 키우며 평생을 밭일과 바다실에 헌신한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폐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민준은 더 이상 해남의 작은 바다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서울은 곧 기회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서울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해도 월세와 생활비를 내고 나면 어머니의 병원비는커녕 고향에 보낼 약간의 용돈조차 버거웠죠. 민준은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중 하나, 그곳에 위치한 라비의 LAVIE 갤러리 카페. 민준은 면접을 보러 가는 내내 자신이 이 화려한 곳과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습니다. 와, 해남에서 오셨어요? 우리 할머니 고향이랑 가까운데 눈빛에 절실함이 있네요. 마음에 들어요. 내일부터 출근해요. 그렇게 민준의 강남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최고급 원두를 만지고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 2세처럼 보이는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월급도 전에 받던 것의 2배가 넘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그에게 서울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아, 긴장 풀고. 여긴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 모르는 거 있으면 형한테 다 물어봐. 밥은 먹었냐? 형이 끝나고 국밥 사줄게. 이진호, 민준보다 3살 많은 매장 선임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선배처럼 민준을 살뜰히 챙겼습니다. 서울 생활의 노하우부터 까다로운 손님 응대법까지 진호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준은 타지에서 만난 이 친절한 형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고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2명의 젊은 여성이 공동으로 운영했습니다. 민준을 채용했던 활기찬 성격의 박지연, 그리고 그녀의 언니이자 실제 소유주인 박지수였습니다. 박지수는 동생 지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좀처럼 웃는 법이 없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매장 전체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그녀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민준에게 그들은 그저 성공한 젊은 사장님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민준은 월급을 받아 어머니에게 보냈고 어머니의 건강도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비극이 문을 두드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말이죠. 민준아, 너 혹시 급하게 큰 돈 필요하지 않냐? 네, 형, 사실은. 수술비가 아직 좀 모자라서. 잘됐다. 마침 오늘 밤에 평창동에서 VIP 프라이빗 파티가 있어. 박 사장님 박지수, 이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내가 너 추천했지. 딱 3시간만 서빙 도와주면 돼. 근데 일당이 네 한 달 월급보다 많아. 한 달 월급. 민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근데 왜 저를 너처럼 순하고 입 무거운 애가 필요하대. 어때 할래? 너 아니면 내가 아는 동생 부르려고.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강남을 벗어나 서울의 전통적인 부촌 평창동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대한 저택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담장이 유난히 높은 마치 요새 같은 3층짜리 고급 빌라였습니다. 민준은 긴장된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왔어? 진우 씨가 말한 그 동생이구나. 이쪽으로 와서 인사드려. 민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파티라기엔 너무나 조용했죠. 박지연이 웃으며 그에게 음료수 잔을 건넸습니다. 긴장 풀어요, 민준 씨. 일 시작하기 전에 주스 한 잔해. 피곤할 텐데. 민준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친절을 받아 마셨습니다. 몇 분 뒤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 불빛이 여러 개로 번지고 이진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형, 나 왜 이러? 머리가. 처리해. 김민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지옥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그리고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주사. 이곳은 그가 알던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형, 나 좀 풀어줘요. 이게 무슨 짓이야?
조용히 해, 새끼야. 상황 파악 안 돼? 민주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박지수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 해남 출신 23. 어머니 박순희 씨는 현재 폐 질환 3기,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고 어머니를 살리고 싶지? 방법은 간단해. 네가 우리 말을 잘 들으면 돼. 그럼 너도 살고 네 어머니도 살아. 하지만 시끄럽게 굴면 박지수는 옆에 있던 다른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의식을 잃은 또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네가 있던 자리는 원래 저 사람이었어. 근데 자꾸 반항을 하잖아. 그래서 부품으로 먼저 쓰기로 했지? 부품, 그 단어가 민준의 뇌리에 밝혔습니다. 이곳은 평창동 고급 빌라의 지하에 숨겨진 불법 장기 적출 시설이었습니다. 박지수, 박지연 자매는 해외 VIP 고객들과 국내 은밀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장기 매매 신디케이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청담동의 라비의 카페는 희생자들을 물색하고 유인하기 위한 쇼 윈도였죠. 민준 씨처럼 순진하고 절박한 시골 청년들이 아주 좋은 미끼거든. 아무도 찾지 않으니까. 그들은 민준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다음 희생자를 유인하는 미끼였습니다. 네가 속았듯이 너도 누군가를 속이는 거야. 네가 이진호 역할을 하는 거지. 첫 번째 대상은 카페에 새로 들어온 애 어때? 한나영이라고. 한나영. 민준과 같은 날 면접을 봤던 20살의 앳된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에 왔다고 했습니다. 안 돼. 싫어요. 차라리 날 죽여요. 시끄럽네. 해남에 계신 박순희 씨, 오늘 밤 당장 처리해. 시골이라 조용해서 좋겠네. 안 돼요, 안 돼. 제발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어머니만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박지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자, 전화해. 오빠가 급하게 알바비 줄 거 있다고 여기 평창동으로 오라고 해. 자연스럽게. 알지? 민준 오빠. 웬일이에요? 나영아, 오빠가 지금 급하게 아르바이트비를 받았는데 너 줄 게 있어서 여기 평창동으로 좀 와줄래? 주소 찍어줄게. 택시 타고 와. 민주는 전화를 끊고 구역질을 했습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지하방의 작은 모니터를 통해 한나영이 환하게 웃으며 빌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지연이 어깨동무를 하며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 나영 씨 왔어? 고생했네. 이리 와, 민준 오빠가 너 주려고. 민주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은 그의 뇌 속에서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이 인간이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고향 해남에서는 그와 연락이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준의 소꿉친구이자 그를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강서연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민준이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안 받을 애가 아닌데 어머님한테도 연락이 없대. 처음 며칠은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서연의 불안감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모아둔 적금을 깨고 무작정 서울행버스에 올랐습니다. 저 혹시 여기서 김민준이라는 사람 일했나요? 아, 걔요? 며칠 일하다가 말도 없이 그만뒀어요. 돈 갚으러 갔는데 혹시 아는 사이면 대신 갚으라고 전해줘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박지연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 민준 씨 친구? 걔가 글쎄 매장 돈에 손을 댔지 뭐예요. 우리가 신고하려다가 딱해 보여서 봐줬는데 혹시 빚 때문에 쫓아온 거면 우린 몰라요. 서연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은 돈을 훔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서에 가봤지만 성인 남성의 단순 가출로는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서연은 언론계에 종사하는 친오빠의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바로 대기업의 비리나 어두운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기자 윤태섭이었습니다. 강남 청담동 카페, 갑자기 사라진 시골 청년, 전형적인 패턴이긴 한데 증거가 너무 없네요. 강서연 씨, 민준 씨에 대해 아는 거, 사소한 거라도 다 말해봐요. 서연은 민준이 보냈던 마지막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이 너무 잘해줘. 사장이 되게 높은 사람 같아. 윤태섭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친절한 형이라는 이진호. 그 사람부터 한번 파보죠. 그 시각 평창동 빌라 지하에서 민준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2명의 희생자를 더 유인했습니다. 죄책감은 무뎌졌고 오직 생존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김민준, 정신 차려. 이대로 저들 노예로 살다 죽을 건가? 민준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카페 매니저이자 이곳의 집도의 역할을 하던 최성우였습니다.
그는 항상 박지수의 곁을 지키며 묵묵히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당신도 한패잖아. 내 여동생도 3년 전에 너처럼 여기 끌려왔어. 의대생이었지. 박지수가 유학비 전액을 대주겠다며 유인했어. 그리고 실패한 샘플이 됐지. 최성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동생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스스로 이 지옥으로 걸어들어와 박지수의 신임을 얻었던 것입니다. 박지수는 나 없이는 수술을 못해. 하지만 나 혼자서는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 박기랑 연락할 방법이 필요해. 넌 아직 저들의 감시가 덜해. 네가 해줘야겠어. 민준의 죽었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강서연과 윤태섭 기자는 이진호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진호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카페, 집, 헬스장, 그의 동선은 단순했죠. 하지만 윤태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잡았다. 이 시간에 노량진 수산시장은 왜 가는 거지? 그들은 이진호가 수산시장 뒤편의 한 대형 냉동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의료용 아이스박스처럼 보이는 흰색 상자를 들고 나와 한 남성에게 건넸습니다. 저거 찍었어요? 저 상자 뭐죠? 단순한 해산물이 아닌 건 확실하군. 저 새끼들 뭐야, 잡아. 암흑 속에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윤태섭은 서연의 손을 잡고 복잡한 수산시장의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비린내와 욕설이 뒤섞인 아수라장이었죠. 간신히 그들을 따돌린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대로 걸려들었어.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야. 거대한 조직이야. 다음 날 윤태섭은 자신이 모은 자료를 들고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한철규 형사. 한 형사님, 1년 전부터 저희가 제보했던 청년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이번엔 물증을 잡았습니다. 노량진 냉동창고 그리고 이진호라는 놈입니다. 이진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박지수, 박지연 자매. 윤 기자님, 저도 이 자매를 1년 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압니까? 10년 전 수천억대 비자금 스캔들을 일으키고도 멀쩡히 풀려난 박만수 회장입니다. 박만수는 말년에 심장이 망가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기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건 쇼였죠. 그는 돈으로 불법 이식을 받았고 자기 딸들에게 세상의 법칙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먹이사슬의 정점에 서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도덕은 약자들이나 짓거리는 사치다. 박지수는 그 유산을 완벽하게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불법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생명 자체가 거대한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동생 박지연은 그저 언니의 그늘 아래서 힘을 즐기는 철부지 악마고요. 그들 뒤에는 아버지가 물려준 거대한 VIP 고객 명단이 있습니다. 정계, 재계,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저들은 증거 하나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저번에 제 팀원이 이 사건을 파다가 강제로 좌천됐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 사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 빌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증명할 스모킹건이 필요합니다. 내부 정보가 없으면 우린 또 무너질 겁니다. 바로 그 시각 빌라 지하에서 김민준과 최성우가 그 스모킹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성우는 박지수 몰래 빼돌린 구형 스마트폰 대포폰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박지수가 싱가포르에서 온 VIP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 아마 내일 밤일 거야. 그때가 기회다. 이 번호로 우리가 확보한 모든 것을 전송해. 그게 네가 살고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그 번호는 최성우가 미리 알아낸 한철규 형사의 비공식 연락처였습니다. 결전의 밤이 밝았습니다. 평창동 빌라는 평소보다 훨씬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온 VIP 고객, 즉 불법 장기 이식을 받을 당사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내부 신호가 올 때까지 절대 움직이지 마. 함부로 진입했다간 인질이 다칠 수 있어. 민주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음료를 나르는 척하며 빌라 내부의 구조와 VIP 손님의 얼굴, 그리고 박지수가 그와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화장실에서 녹음 파일을 전송하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진호였습니다. 이 새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핸드폰 내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 왔다. 전원. 진입. 경찰 특공대가 빌라의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다. 빌라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지수, 내 놈의 VIP는 이제 내 손에 있다. 경찰에 자수해.
박지현은 돈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던 강서연과 윤태섭 기자가 있었습니다. 비켜! 이 시골뜨기녀나 네가 망친 내 친구 인생 돌려놓고 가! 이진호는 지하에서 민준을 죽이려 했지만 결국 진압봉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시끄럽네요, 한영사님. 차 한잔 하시겠어요? 박지수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실 차는 이제 내가 대접하죠. 박지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순순히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상류층 자매의 끔찍한 범죄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김민준은 구출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 돌아와 자신을 기다려준 유일한 사람 서연의 품에서 모든 서름을 토해냈습니다. 어머니 박순희 씨 역시 경찰의 보호 아래 무사했습니다. 최성우는 범죄에 가담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범인 검거에 협조한 공을 인정받아 법의 관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묘비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박지수, 박지현 자매, 그리고 이진호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배우의 VIP 고객 명단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은 해남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울에 남아 자신과 같은 또 다른 김민준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이 거대한 도시는 오늘 밤에도 여전히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도시 어딘가에는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는 수많은 김민준들이 존재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발생한 여러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